어르신들, 허리 아파서 뼈 주사 한 번쯤은 다 맞아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골에 계신 86세의 저희 어머니도 수년간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령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으셨고 통증 관리로 뼈 주사를 여러 차례 맞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혈당 수치가 500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더 이상 숫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영문으로 HI라고 뜹니다. 이것은 단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측정 범위를 초과했다는 경고입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바로 그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환자셨고 오랜 기간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클리닉에서 뼈 주사를 맞았는데 크게 좋아지는 걸 못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치료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난 병원을 가게 되셨고 주사를 2차례 맞으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환자들로 붐볐고 어머니는 엑스레이를 찍고 곧장 시술실에서 주사를 맞고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뼈 주사를 그 후로 한 번 더 맞으시고 허리 통증은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심한 소화기 증상과 무기력증, 어지럼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곧바로 혈당 체크부터 하도록 하였고 어머니는 기계가 숫자는 안 나오고 어떤 문자만 나온다고 고장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에 있는 가족과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는 인슐린을 맞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 목소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의사가 바빠서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사이 없이 주사를 맞은 상황이었고 병원도 어머니의 병력을 누락시킨 채 포도당이 들어간 뼈 주사를 놓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본인의 기저질환을 메모해 지갑에 넣어 다니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100세 방송의 의학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런 일이 저희 어머니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는 임상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이영수님은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뼈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사흘째 되는 날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19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혈압은 200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처치를 시작했지만 상태가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석 스케줄도 앞당겨야 했고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나트륨 대사를 교란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석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65세 박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뼈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주사를 맞고 처음 이틀은 통증이 많이 줄어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손목이 부러지고 나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목에 깁스를 하고 나니 혼자서는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 전후로 집에 들러 도와줘야 했고 이것도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뼈가 약해진 걸 알게 된 후로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다가 또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이렇게 활동량이 줄면서 근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최대 30% 이상 높아지고 골절 위험도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뼈 주사는 무엇이고 성분이 무엇인지 또 뼈 주사는 맞는 것이 좋은지 또는 안 맞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뼈 주사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뼈 주사는 신경 주사를 말합니다. 이 주사는 디스크를 집어넣거나 협착증을 없애주는 주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외과적 수술이 아닙니다. 대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낮추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단순히 아픔을 덜어주는 진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면 걷지 못합니다. 걷지 못하면 운동을 할 수 없고, 운동을 하지 못하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통증 때문에 100m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척추 질환에서 근력은 치료의 핵심입니다. 신경주사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걸을 수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기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생깁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려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적응을 합니다. 분명히 신경이 눌려 있는데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적응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신경주사는 바로 이 적응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경우 뼈주사는 필요한 치료이기도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이 주사 맞으면 디스크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신경주사는 수술처럼 디스크를 제거하지 못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증을 줄여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것도 치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 주사에는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갈까요? 신경주사는 디스크를 집어넣거나 협착된 부위를 넓히는 주사가 아닙니다. 첫째, 스테로이드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경주사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빼기도 합니다. 둘째, 리도카인 같은 마취제가 들어갑니다. 주사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시술 직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생리식염수는 그냥 물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리식염수 단독 주사만으로도 요통과 다리 방사통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약 효과가 아니라 염증 매개체가 쌓인 부위를 씻어주고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리식염수는 스테로이드나 마취제와 섞었을 때 약물 농도를 조절하고 주입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 조직과 전해질 농도가 같아서 자극이 적은 안전한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포도당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포도당이 들어가는 이유는 신경 주변 조직의 삼투압을 변화시키고 영양을 보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도당이 포함되면 주사액의 점도가 달라지고 약물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그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이 목표 부위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거나 신경 주변 공간으로 고르게 퍼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서도 생리식염수 단독 주사와 비교했을 때 포도당 혼합 주사가 통증 완화 효과나 분포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우에 따라 유착 방지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이 조직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조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로이드를 넣을까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음식이 달콤해집니다. 맛이 확 좋아집니다. 하지만 설탕을 오래도록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으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주 쓰면 그만큼 부작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맞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1년에 15회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3회에서 많아야 8회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번 스테로이드를 넣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아예 빼기도 합니다. 환자가 스테로이드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도 빼고 시술합니다. 스테로이드 없이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좀 느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주사를 맞기 전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혈당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조절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혈당이 크게 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당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인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보통 주사를 맞은 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평소 혈당이 120 정도로 잘 조절되던 분이 주사 한 번 맞고 300, 4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후 혈당이 올랐다 다시 정상화되는데 대략 일주일, 길게는 2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액에 포도당이 들어간 경우라면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장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나트륨 대사를 교란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 기능에서는 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지만 기저 간 질환이 있거나 고용량, 자주 맞는 경우에는 간 효소 상승, 지방간 악화, 심지어 기존 간염의 악화와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뼈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뼈의 재생을 방해하면서 골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주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맞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스테로이드가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뼈를 분해하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사를 맞기 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면역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에 노출되었을 때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앓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쿠싱 증후군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스테로이드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얼굴이 둥글게 변하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간 기능에 문제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진단받거나 의심이 되시는 분들, 쿠싱 증후군이 있거나 의심되시는 분들은 신경주사 치료를 받기 전 주의하시고 본인의 기저질환을 의사에게 모두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의사가 일부러 묻지 않는 게 아니라 환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사 직후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염증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면 쓰리고 아프듯이 신경 부분에 염증이 있을 때 항염증 주사제가 직접 닿으면 통증이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치료의 과정입니다. 다음번 주사 시에는 그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사 맞은 당일은 샤워나 목욕을 피하세요. 주사 부위에 물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는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주사 맞은 직후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주사 성분에 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바로 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사 맞고 나서 넘어져서 골절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일어서기 전에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다리를 움직여보고 감각이 정상인지 체크하세요. 이상이 없으면 천천히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걸으세요. 셋째,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바로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통증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부위에 약이 직접 닿으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다음 날까지는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통증이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세요. 주사를 맞으셨다면 최소 이틀에서 사흘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은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부종이나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사를 맞고 나서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신경주사 맞기 전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사의 정확한 명칭과 성분을 물어보세요. 단순히 뼈주사, 신경주사라고만 알지 마시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의 모든 기저질환을 미리 말씀하세요.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과거에 알았던 질환, 현재 복용 중인 약까지 모두 알려야 합니다. 셋째, 과거에 같은 주사를 맞았을 때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하세요. 전에 주사 맞고 혈당이 올랐다거나 부작용이 있었다면 꼭 알려야 합니다. 넷째, 주사 후 주의사항을 물어보세요. 며칠간 무리한 활동을 피해야 하는지, 혈당이나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바쁘고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괜히 까다로운 환자로 보일까봐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뼈주사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이고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어떤 주사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뼈 주사를 맞기 전 꼭 기억하세요. 내 병력을 먼저 말한다. 주사 성분을 확인한다. 주의사항을 미리 묻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늘 말씀드린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후에도 며칠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100세 방송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